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론하고 사회문화 강의하는 이웅재고요. 오늘 교육론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제 서두에 과목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좀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부 교육론 처음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기본적인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1사 과목이 지금 시험 문제가 23문항 이번 시험 문제 기준입니다. 80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교육론이 7문항, 24점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80점인데 24점이니까 한 30% 정도네요. 다른 뭐 내용학 4과목 해가지고 5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론 하나가 30%니까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인 것에 비해서는 공부 방법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파악하신 분이라면 이게 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쉽게 아실 거고, 대부분 요 책에서 출제가 돼요. 이 모차책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사회과 교육 제3판입니다. 그러니까 모경환, 차경수, 공저, 동문사. 오늘 지금 학원에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책을 지금 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약간 복사를 하는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강의는 요 책하고 제 교재, 요 교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좀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약간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번 시비가 걸려가지고 출판사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독 형식으로 바뀐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근데 막상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독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스트레스였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 교육론 시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책에서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책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물론 이 책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요 책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책의 내용에다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내용 중에는 모차책에 없는 내용이 일부분 있거든요. 이게 다른 책에서 약간 인용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책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파악을 해두시면 모차책의 모자란 부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차책과 기출문제를 정복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과목이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텍스트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책 한 권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만 파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우실 건데, 근데 책 하나를 꼼꼼하게 사실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단일 텍스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 보니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책에 있는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채점하시는 분들이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만, 이 책의 표현에서 좀 과도하게 이탈한 표현을 썼을 때 과연 그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건가라는 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이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 책을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외우기가 사실 쉬운 노릇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이 왜 이런 표현으로 이 부분을 묘사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때 보다 정확한 암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기 과목이지만, 사실은 아무리 암기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암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제가 가끔 그런 걸 강조합니다만, 이해하고 암기는 같이 가는 거지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이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암기가 효과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냥 우리가 뭐 IQ가 한 200 정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다 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기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이 암기가 좀 효과적일까라는 걸 제가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공부라는 거는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출제될 만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거를 똑같이 외운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됐던 거를 재활용해서 출제되는 게 우리 임용 시험인데, 재활용해서 출제를 하는 거지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가 뭘 물어봤고 아직 안 물어본 게 뭐가 있다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텍스트를 읽어 나갈 때 보다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출제됐고 뭐가 출제가 안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확실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려면 기출을 파악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데 항상 뭐를 염두에 두시면서 텍스트를 읽어야 되냐면, 기출과 연계시켜가지고 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텍스트를 볼 게 아니라 뭐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나왔던 것도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교수법적 측면에서의 단점을 쓰라는 게 나왔었어요. 우리 참고책을 읽어보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단점을 써라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단점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옛날에는 그 두 가지를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였지만 다시 물어볼 때는 단점 중에서도 이게 어떤 측면의 단점인가를 꼭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게 다시 출제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묻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맥락, 참모책이 어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단점을 얘기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출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제 안 된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번 출제된 것을 또다시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기출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기출은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늘 거의 뭐 반복적으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다. 기출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 기출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초수분들은 기출 문제를 대할 때 답을 모르는 상태니까 이 기출 문제 답이 뭐지? 이런 관점에서만 기출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왔던 게 뭐고 아직 안 물어본 게 뭐다라는 걸 또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고, 또 기출을 보면서 이 주제를 물어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떤 주제를 물어볼 때 묻는 방식이 뭔가를 기출을 통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저와 같이 하시면서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암기하는데 이거 없이 막무가내로 암기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건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도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책 한 권에서 나오는데 강의가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효율성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게 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강의할 때도 항상 최우선 염두에 두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고 효율적인 공부일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쪽에서의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때 조금 귀 기울여 두셨다가 체크를 잘 해두시고 어, 그걸 잘 체크해 두신 상태에서 암기를 해나가시면 되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이거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들을 얻어 가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제 수업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나갈 부분들을 미리 한번 참고책을 읽고 제 수업을 듣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 들은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얻어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복습하실 때는 암기해 나가는 그런 공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항상 먼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부분들을 이제 저하고 같이 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을 항상 숙제로 내드릴 거고, 집에 가서 혼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을 풀 때도 고민을 하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답이 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묻는구나라는 방식으로 묻는 방식을 내가 파악을 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실 때 더 눈여겨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주제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007년도에 한번 물었다. 뭐 2010년도에 또 나왔고 뭐 2014년도에 나왔다 이렇게 치면은 뭐 2021년에 또 나왔다 이렇게 치면은 이 기출들 간의 연관성이 뭔가를 파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A 주제를 물었는데 줄글로 물어가지고 어떤 답안을 A를 요구했는데 다음번에 2021년도에 또 주제가 나왔을 때는 요기에 대한 답이 B였다고 한다면 이 B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요 기출 제시문에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거의 기출문제 제시문에 있던 표현을 빼가지고 답을 쓰게 만드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A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라는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구나. 이 내용들을 또 직접적으로 묻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기출 공부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더 기출 공부가 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연관성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 때 이 문제는 예전에 몇 년도 문제 보세요. 몇 년도 문제 어디 있던 제시문의 것들이 나왔죠? 아니면 예전에 뭐 2010년도에 객관식 답이 4번이었는데 여기 2번 선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여기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연관성을 부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옛날에 물어봤던 제시문이나 선지의 것들을 다시 빼가지고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신다면 조금 더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파악하냐에 따라서 기출에 대한 그 숙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연관성을 다 빠삭하게 꿰고 있죠. 빠삭하게 꿰다 보면 이제 어떤 목록이 생기냐면 요 내용 중에서 요건 뒤에 나왔어. 요건 뒤에 나왔어. 요거 안 나왔구나. 요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 여기 스스로 별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지 중에서도 이거 뒤에 나왔네. 이것도 뒤에 나왔네. 요거 아직 안 나왔네. 별표. 이거 여기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예측이에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앞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고 기출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이거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 안 물어봤네 라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 놓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출을 여러 번 본 거죠. 이런 관심사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어떤 기출 문제를 제 교재를 보면 어디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물어본 부분이다. 또 이건 한번 물어봤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물을 수 있다. 그런 관심사에서 기출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조금 더 기출을 확실하게 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기출을 정복을 해가지고 기출 맥락에서 새로운 걸 예측을 하고 기출에서 한 번도 안 다룬 부분들이 또 우리 모차책에서 기출에서 한 번도 안 다룬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모차책에 또 표시를 해놓고 이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다라는 걸 또 체크해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점이 여러 개 찍히면서 정리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시험 대비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하고 같이 하나씩 한번 해 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 수업 진행은 일단 모차책을 하나씩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교재에 어떤 부분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교재 6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그리고 모차책을 읽어 나가도록 할 건데 제 교재도 조금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6페이지 잠깐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자, 제 교재는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테마 1이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일단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최근 기출 흐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4년부터 이제 최근에 주관식 출제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4년 이전에는 뭐였냐면 객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주관식이었는데 최근 출제 패턴이 서술형 문제죠. 2014년부터 지금 현재 포맷의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단답형 보통 2점짜리죠. 그다음 서술형 뭐 4점짜리가 보통 많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객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주관식이었어요. 이때는 논술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교재의 기출 문제는 요때부터 있습니다. 요때 과거 논술형이 포함된 주관식 시절부터 기출 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14년부터 출제했던 최근 출제 형태의 또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기출 문제는 이렇게 있다. 근데 아주 옛날에 또 객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교재는 없는 거예요. 객관식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시문 없이 바로 그냥 줄글로 묶고 바로 선지가 있는 아주 유치한 형태의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포맷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요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관식이잖아요. 지금 이제 주관식인데 이때 주관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주관식 시절에 출제됐는데 바뀐 최근의 주관식에서 출제 안 된 주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때 주관식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바뀐 주관식에서 출제되지 않은 미기출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객관식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객관식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련성이 적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어떤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냐면 객관식은 보통 제시문이 있고 선지들이 있잖아요. 네, 객관식은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제시문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 어디서 인용을 했겠어요? 대부분
모차책에서 인용을 했겠죠. 대부분 모차책에서 인용을 했지만 모차책이 아닌 출전에서 나온 그 인용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모차책과 비슷한 게 대부분이지만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모차책 내용에다 약간 더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근데 모차책이 아닌 내용인데 추가된 내용도 이미 우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시문을 읽을 때는 아 이게 모차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게 모차책에 없는 표현이 뭐가 또 있네? 그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밑줄 쳐놓고 내 거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모차책 복습과 더불어 모차책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가지고 또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선지는 더 중요하죠. 선지는 뭐 이 문제 답이 5번이었다 그러면 5번이 중요한 게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이 내용들도 전부 무슨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술형, 지금 간략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답안의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선지들의 표현들이 다 어떤 문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선지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푼다고 아 이거 답 아니네, 답 아니네, 답 아니네, 이거 답이네 그리고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출을 공부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출제 후보다. 실제로 왜 출제 후보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이 객관식 때 여기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걸 확인하셔야 이 내용들이 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중요성을 절감하시게 되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로 내드린다 그랬잖아요. 숙제로 내드렸을 때도 그렇게 그런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내용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물론 처음 푸시는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읽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내용들이 참모책의 모차책이 어디에 있는 부분인가를 찾아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모차책이 없는 내용이라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파악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좀 미리 한번 풀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오시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답을 하나씩 확인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좀 잔소리 같은 얘기가 좀 많겠습니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각 주제별로 이제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거의 매해 기출되다시피 한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테마 1 보시면 지금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출제 안 된 해가 2015년하고 2017년 빼고는 다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년 출제되는 주제니까 뭐다 이거는 거의 100% 중요한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6페이지하고 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뭐냐? 자, 6페이지는 그냥 어떤 관심사에서 본 거냐면 연도별로 얼마나 자주 나왔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 기출된 내용들이 요 주제 내용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들에 출제되느냐 그런 관심사로 다시 재구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목표, 내용, 방법, 의, 비판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나 방법, 비판점은 이미 기출이 됐죠. 근데 뭐가 기출이 안 됐나요? 목표하고 의의가 출제가 안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보세요. 또 비판점을 보셨는데 비판점은 지금 몇 번 나왔나요?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세 번째가 언제 출제된 거예요?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점을 2번이나 물어봤는데 이번에 또 출제했다고요. 근데 또 출제했는데 어떻게 물었어요? 첫 번째 물었을 때는 어떻게 물었나요? 비판점을 2가지 쓰라 그랬죠. 두 번째 물을 때는 어떻게 물었나요? 비판점 2가지를 가치교육 측면에서 쓰라 그랬습니다. 좀 달라졌죠. 좀 더 디테일해졌죠. 세 번째는 어떻게 물었나요? 교수법적 차원에서 비판점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가 물었을 때는 이제 약간 각도를 달리하면서 묻는다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교수법적 차원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서술하라. 요거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왜 이게 출제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출제됐을까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출을 정복했다면. 작년에 내가 웬만큼 기출을 다 공부했어라고 하셨던 분이라면 이 문제가 이번에 나왔던 이 문제가 과거 기출 뭐하고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못하면 기출 정복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보여야 돼요. 이거는 과거 기출의 재탕입니다. 과거에도 어떻게 기출됐냐면 옛날에 강의법의 한계점을 쓰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강의법의 한계점을 써라. 그 문제가 하버드 모형하고 대비하면서 강의법의 한계점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수법은 강의식 수업이거든요. 그럼 강의식 수업의 한계점을 다시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의 한계점을 하버드 모형과 대비되는 강의식 수업의 한계점을 쓰라는 문제가 과거에 기출됐는데 그 강의식 수업의 한계점을 쓰라는 문제를 다시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엮어가지고 다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문제 재탕이에요. 옛날은 재탕인데 옛날에는 하버드 모형하고 엮어가지고 강의법의 한계점을 물었고 이번에는 강의법의 한계점을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엮어가지고 물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재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나왔던 요 문제도 결국은 과거 기출 문제의 뭐예요? 재활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밑에 사회과학 모형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목표, 전개과정, 비판점이 빈칸으로 남아 있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 비판점이 무엇보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늘 얘기했었고요. 안 나왔죠, 근데. 제가 가서 높다 그래서 꼭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비판점을 쓰는 문제는 과거 주관식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주관식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바뀐 주관식에서 안 나왔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걸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옛날 주관식 때 나왔는데 지금 주관식 때 안 나왔다. 저는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도가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도가 박혀 있으면 이 부분을 안 외우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안 외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시험 치기 전날에도 이거 내가 외웠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 외워지면 그걸 반드시 외우고 나서 시험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과거에 출제됐는데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그 경각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잘 외워지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 더 잘 외워지고 까먹더라도 다시 달려들게 되고 다시 달려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긴장을 안 하면 까먹으면 그냥 짜증만 날 뿐이죠. 또 까먹었네.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이렇게 자기 신세한탄만 할 뿐이지. 신세한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건데. 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외워야지. 그 신세한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그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기출 맥락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역대급으로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잔소리 길게 한 적이 없는데 조금 그 기출 공부의 좀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출 포인트 체크는 기출 흐름을 다시 한번 구조화시켜 가지고 중요 부분이 뭔가를 좀 파악하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부터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출 문제는 연도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주관식 1번이 지금 과거 주관식 문제죠. 과거 주관식 문제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주관식이 있다가 5번에 뭐가 나와요? 객관식이 나오죠. 아주 옛날 주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객관식이 나오고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그 다음에 뭐 11번 12번까지 이제 객관식이었다가 이제 13번부터 이제 주관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13번부터는 이제 최근 주관식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다. 네, 이제 이 정도면 뭐 소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로 할 내용은 그 모차책 20페이지부터입니다. 자, 20페이지부터 내용인데 자, 사회과 교육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교재 6페이지에는 제목이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몇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제 앞부분을 건너뛰고 20페이지로 바로 넘어갔는데, 앞부분은 사실 거의 도입부고, 앞부분도 좀 눈여겨봐둘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봤을 때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뛴 건데, 앞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볼 거는 이거예요. 사회과 교육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 1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터 뭐 사회과 교육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쭉 얘기를 하다가 1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해놓고 이제 두 줄짜리가 나오죠.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학습하여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 이게 이제 모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바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시민의 자질입니다. 자, 시민의 자질에다 밑줄 그어보죠. 그러니까 사회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함양하는 거다?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거다. 혹은 뭐 이거 더 줄이면 시민성을 함양하는 거다. 그래도 똑같은 말이죠. 그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민성인데, 그러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뭐냐는 거는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회과의 여러 가지 전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시민의 자질이라는 것은 결국 애국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사회과의 주요한 세 가지 전통이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할 건데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를 좀 보시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사회과가 시민성, 즉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교과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방금 제가 시민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민의 자질. 같은 말이라는 걸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시민의 자질과 시민성은 같은 말입니다. 사회과가 시민성을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교과라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 자, 그러나 시민적 자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한 자질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바 등은 그랬죠. 자, 바 등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등이 이름은 아니고요. 바와 같은 여러 명의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학자들이 그 밑에 그 문장의 마지막 보면 영어로 바스 셔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8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 등의 학자들이 바스 셔미스 이런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이 사회과의 전통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자,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교육이다.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시민성 전달 밑줄 그어주시고 사회과학 밑줄보다 가로 치는 게 낫겠네요. 시민성 전달 가로, 사회과학 가로, 반성적 탐구 가로. 가로를 왜 쳤겠어요? 요즘 맨날 가로치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가로치기 단답형 2점짜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참호체 모차체 읽어 나가시면서 가로치는 연습을 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가로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만 가로로 물어봤는데 이제 시험이 거듭될수록 뭐 이런 일반 명사를 가로로 물어보지, 뭐 사회과학을 가로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을 막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뭐 의사결정 이런 단어를 쓰게 만드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다 싶은 것들은 항상 가로를 쳐놓고 공부하는 연습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자, 이러한 모형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대답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전통에다 마토렐라,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제시한 합리적 사회 비판과 개인 발달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추가해서 5가지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마토렐라는 마토렐라 밑줄 그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뒤에 앵글도 있고 넬슨과 마이클리스 있는데 넬슨과 마이클리스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마토렐라가 시험 문제에 언급된 적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보면 대부분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마토렐라하고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똑같아요. 똑같이 바등이 얘기한 세 가지 전통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했다. 두 가지를 추가한 사람이 누구다? 마토렐라하고 넬슨과 마이클리스다.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주로 누가 많이 언급이 됐다?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언급이 됐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합리적 사회 비판과 개인 발달이다. 자, 사회 비판에다 가로치겠습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빼셔도 돼요. 그냥 사회 비판 모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 발달 또 가로치겠습니다. 자, 사회 비판과 개인 발달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회 비판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출제됐었거든요. 옛날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개인 발달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안 물어보던 거 하나 추가해서 물어보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모형이 있는데 4가지가 나왔으면 개인 발달도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물론 개인 발달이 아예 안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 공통사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달 정리할 때 특히 개인 발달 비판점 꼭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또 맞췄다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5가지 전통 그냥 샅샅이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개인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사회 비판은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총 5가지 전통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아주 기본적인 전통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형 탐구 모형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보죠. 자, 20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나옵니다. 자, 시민성 전달 또는 문화유산 전달로서의 사회과는 사회 유지 존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이 전통들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제 교재를 잠깐 보세요. 제 교재 표를 보시면 7페이지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밑에 비판점 있죠. 의의는 뭐 있는 전통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 내용, 방법, 혹은 뭐 장단점, 장점이나 단점. 단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판점이 되겠죠. 비판점이나 뭐 한계점 이렇게 되겠죠. 뭐 장점이 의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목표 내용 방법은 기본 사항이에요. 모든 전통의 목표 내용 방법은 그냥 줄줄줄줄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장단점은 참호책에 언급을 해준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호책에서 예를 들면 장점만 언급했다면 장점만 외우시면 되고 단점만 언급했다면 단점만 외우시면 되고. 목표 내용 방법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고 내용이 정해지면 그걸 가르치는 또 학습 방법이 또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건 교수 학습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 학습 방법. 그럼 목표가 다르면 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바스 셔미스가 아주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과 교사는 이 3가지 전통의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전통이 하나의 목표에 주안점을 두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느 목표를 가지신 교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논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과 교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전통이 사회 비판 모형이더라고요. 뭔가 사회과 교사 그러면 약간 좀 비판 좀 할 줄 알고 좀 좀 깔 수도 있고 그래야 좀 멋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회 비판 모형의 목표를 가지신 분이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전통은 아닙니다만 사회 비판 모형의 목표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도 결정되고 내용도 결정되고 방법도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인데 내용은 사회 비판 모형,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생은 목표를 얘기할 때는 애국심을 강조하더니 내용을 가르칠 때는 막 우리 사회 뭐 한계점, 뭐 문제점 막 이런 걸 가르치네. 대체 우리 사회를 존경하라는 얘기야, 애국심을 가지라는 얘기야, 아니면 애국심 파괴자야, 애국심 함양자야,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내용, 방법이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게 바바스 셔미스가 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목표라는 건 뭐다? 사회 유지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 유지 존속이에요? 사회 유지 존속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유지 존속입니다.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지식, 기능, 가치를 가르친다 그랬는데, 가치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치에다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가치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과의 하위 목표를 얘기할 때 지식, 기능, 가치하고 묶이는 게 보통 태도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시민성 전달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가치와 태도다. 그 내용이 뒷글에도 나옵니다. 뒷글에 어디 나오냐면 거기 그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이 모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지존속, 여기 또 유지존속 얘기가 나오죠. 유지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행위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교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더욱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된다. 그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가치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무찔렀어. 그건 지식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뭘 함양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애국심을 함양해야 되는 거죠. 그 애국심, 나라를 사랑한 그 태도,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가치를 내면화시킨 게 더욱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식을 암기시키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의 목표가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뭘 함양하는 거예요? 애국심. 이때 가치라는 건 특히 애국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애국심, 이런 거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최고의 사회다라는 자긍심이요. 이 바바 서미스는 이제 미국 쪽의 학자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회과 교사라면, 시민성 전달 모형에 서 있는 사회과 교사라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미국은 어떤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야.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어때? 우월한 거야. 자본주의가 최고의 체제야. 정치 체제는 뭐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야. 우리는 최고의 체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우수한 점들을 막 가르치는 거죠. 또 민주주의의 우수한 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특징들, 우수한 점들을 지식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이걸 길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까먹더라도, 암기된 지식을 까먹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성 전달목은 특히 무슨 교육을 강조한다? 가치 교육을 강조한다. 가치 교육을 강조한다. 뒤에 이제 가치 교육을 배울 겁니다. 가치 교육에서 여기서 주로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언어적 교훈주의라는 가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성 전달명이 특히 중시하는 가치 교육 방법이 바로 언어적 교훈주의다. 언어적 교훈주의를 또 다른 말로 가치 주입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죠.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가치 교육은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가치 주입이잖아요.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가치를 주입시키느냐?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 그 합의된 가치를 주로 무슨 가치라고 그러죠? 하버드 모형에서 그 합의된 가치를 기본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바스 셔미스 책에도 보면, 원전에 보면 기본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의된 가치. 그 합의된 가치가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미국 사회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런 합의된 가치를 주입시키는 거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때 훌륭한 시민이란 사회에서 수용되는 가치, 관습, 규범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에서 수용되는 가치, 밑줄 그어두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합의된 가치. 무슨 가치요? 기본 가치. 기본 가치를 내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시민이다. 합의된 가치.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학교에 다니며 위기 때 나라를 지킨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잘 지킨다. 기본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 두 번째 단락은 좀 읽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네 번째를 볼까요? 자, 가치와 신념이 더욱 중요한 학습 요소인데 예컨대 공민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정부 구조를 상세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지구상의 가장 공정하고 최선의 정치 체제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이 최고의 체제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세 글자로 줄이면 뭘 갖는 게 중요하다?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정부 구조를 암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정부 구조를 왜 암기하느냐? 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자꾸 암기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긍심을 함양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네, 여기까지 좀 끊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